사장님, 정말 모르세요? 5억으로 같이 동업하자고요? 왜 제가 그래야 하죠? 사장님만 없으면 이 돈은 이제 제 거잖아요. 8년 동안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제가 사장님을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생각하셨죠?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지난 8년의 시간이 아들처럼 믿었던 그 아이의 얼굴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내 눈을 바라보며 웃던 그 순수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왜 이제야 보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가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예순을 앞둔 이찬혁입니다. 8년간 친아들처럼 키운 직원이 할아버지 유품에서 나온 5억 원 때문에 저를 죽음의 무인도에 버려두고 사라져버린 사건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복수한 방법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식당 사장이었어요.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횟집을 30년째 운영하고 있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누비고 밤늦게까지 손님들의 술안주를 내오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부인을 교통사고로 잃고 난 후부터는 혼자였어요. 자식도 없었죠. 그래서 8년 전부터 함께 일한 태민이가 더욱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민. 20살에 제 식당 문을 두드린 그 청년은 정말 순수했어요. 사장님, 저를 써주세요.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된 그 아이가 눈 내리는 겨울밤에 제 식당으로 찾아왔을 때 저는 미래를 알았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순수해 보이던 눈동자 뒤에 어떤 욕망이 숨어 있었는지 말이에요. 태민이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1년이 지나자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 되었습니다. 3년째엔 거의 매니저 수준이었고 5년째엔 월급을 올려줬어요. 8년째가 되자 완전히 제 오른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좀 편하게 사시면 안 될까요? 고마워, 태민아.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든든해. 그런 태민이가 있었기에 저는 가끔 낚시도 가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 유품 정리도 할 수 있었죠. 할아버지께서는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향년 92. 평생 고물상을 하시며 근검절약하셨던 분이었죠. 사실 할아버지와는 그리 가깝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무뚝뚝하셨고 감정 표현도 잘 안 하셨거든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었어요. 찬혁아, 집 다락방에 빨간 상자가 있다. 그걸 너만 열어봐라. 그때는 그냥 낡은 사진이나 옛날 물건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 집 다락방에 올라갔죠. 먼지가 자욱하고 거미줄이 쳐진 그 좁은 공간에서 구석진 곳에 빨간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나무 상자였지만 들어보니 뭔가 단단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져와서 태민이가 식당을 맡아주는 사이에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빨간 상자 뚜껑을 열자마자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어요. 황금빛 번쩍임이 망막을 찌를 정도로 강렬했거든요. 마치 태양을 직접 본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꿈이었어야 했어요. 새 지폐가 고무줄로 묶여서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5만 원권이 대부분이었는데 각 다발마다 5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금괴들이 누렇게 빛나고 있었고 작은 보석들이 햇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손이 벌벌 떨려서 돈다발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까슬까슬한 새 지폐의 감촉이 손가락 끝을 간지렸습니다. 특유의 잉크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하나씩 세어보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액수였어요. 현금만 3억, 금괴가 1억 5천, 보석류가 5천만 원 정도.
총 5억 원이었습니다. 상자 바닥에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할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녀가, 이 돈은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다. 고물상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았지. 아무도 모르게. 은행에 넣으면 세금 떼이고 그럴까봐 집에 숨겨뒀다. 너는 내 유일한 손자다. 이 돈으로 편하게 살아라.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마이너스 할아버지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무뚝뚝하셨던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저를 위해 돈을 모아두셨다니.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태민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기쁨을 태민이와 나눠야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 최악의 판단이었어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식당이 바빠서 태민이가 혼자 운영하고 저는 오랜만에 한강으로 낚시를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낚시는 핑계였어요. 진짜 목적은 태민이를 불러서 할아버지의 유산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사장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큰 고기 많이 낚으세요. 응, 저녁 때 돌아올게. 식당은 잘 부탁한다. 네, 걱정 마세요. 저는 평소 자주 가던 한강의 작은 선착장으로 갔어요. 그곳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히 이야기하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상자를 낚시 쿨러박스에 숨겨서 가져갔어요. 무게 때문에 어깨가 빠질 것 같았지만 기쁨에 취해 있던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적당히 낚시하는 척하다가 태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민아, 너 지금 당장 이리 와. 네? 왜요? 무슨 일이세요?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즉시. 하지만 손님은 됐고. 지금 당장. 제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30분 후 택시에서 내린 태민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사장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급하게 부르시길래. 태민이의 얼굴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눈썹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태민아, 눈 감아. 네. 좋은 일이야. 눈 감고 있어. 태민이가 의아해하면서도 눈을 감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쿨러박스를 열고 할아버지의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황금빛이 다시 한번 폭발했어요. 늦은 오후 햇살을 받은 금괴들이 용암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떠봐. 태민이가 눈을 뜬 그 순간 세상이 정지했어요. 태민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지더니 창백해졌어요. 동공이 확장되면서 눈이 탁구공처럼 동그래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로 헉소리가 목구멍에서 걸렸어요. 몇 초간 그 자세로 굳어있다가 뒤로 휘청거리면서 쿵소리와 함께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이게 진짜 돈이에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젖이 위아래로 꿀떡거렸습니다. 5억이야. 할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나한테 남겨주신 거야. 그때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태민이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번뜩이기 시작한 어두운 불꽃을 말이죠. 태민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돈다발 하나를 만졌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감격 때문인 줄만 알았어요. 그때 제가 운명적인 제안을 했어요. 태민아, 이 돈으로 우리 새 식당을 얻자. 이제부터 너랑 나 동업하는 거야. 정말요? 태민이의 눈이 이상하게 번쩍였어요. 하지만 기쁨에 취해 있던 저는 그 위험한 신호를 놓쳤습니다. 당연하지.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8년간 내 식당을 지켜준 너와 함께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태민이가 고개를 숙여서 감사 인사를 할 때 그 입꼬리가 기묘하게 올라가는 걸 못 봤어요.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미소를 말이에요.
근데 태민아, 이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있자.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당연하죠. 절대 말 안 할게요. 그럼 오늘은 축배나 들까? 좋아요. 제가 커피 타올게요. 태민이는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어요. 그 모습이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가벼워 보였어요. 기쁨에 들떠 있는 것 같았죠. 15분 후 돌아온 태민이 손에는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태민이가 캔커피를 저에게 건네면서 말했어요. 그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캔을 따는 치익 소리와 함께 달콤한 커피 향이 퍼졌어요. 카라멜과 바닐라가 섞인 듯한 진한 향이었습니다. 건배, 건배. 저희는 동시에 캔을 들어 올렸어요. 첫 모금을 입에 넣는 순간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달콤한 향 뒤로 차가운 금속 맛이 혀를 찔렀습니다. 마치 동전을 씹는 것 같은 역겨운 맛이었어요.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쓴맛이 입안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이상하다. 입안에 침이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혀가 갈라진 가죽처럼 거칠어지면서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오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태민이의 표정이었어요.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8년간 보아온 따뜻함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얼음덩어리 같은 눈동자가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마치 실험실의 생쥐를 보는 연구자의 시선이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손끝에서 1000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한 따끔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저릿저릿하더니 그 감각이 손목을 타고 팔뚝으로 올라왔어요. 팔 전체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서 감각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몸이 조각조각 죽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혀가 둔해져서 발음이 어눌해졌습니다. 태민아, 이게 무슨... 효과가 생각보다 빠르네요. 태민이가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엔 인간의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로봇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물리적인 마비가 아니라 영혼 자체가 얼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너, 설마... 네, 맞아요. 예상하신 그대로예요. 태민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했어요. 8년간의 연기가 단 한순간에 벗겨져 나갔습니다. 왜 이런 짓을? 사장님, 정말 모르세요? 동업이요. 사장님, 새로운 식당이요. 웃기지 않아요? 제 심장이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지할 뻔했다. 5억이에요. 사장님, 5억 전체를 동업하자고요. 왜 제가 사장님과 동업을 해야 하죠? 이 돈은 이제 제 건데요. 태민아, 제발. 8년 동안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태민이의 고백은 계속되었어요. 마치 고문관이 희생자를 천천히 죽이는 것처럼 잔인하게. 몸의 마비는 점점 심해져서 이제 고개조차 돌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귀는 멀쩡해서 태민이의 잔인한 진실이 모두 들렸습니다. 매일매일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개 숙이는 게 얼마나 지겨웠는지 아세요? 가슴이 칼로 도려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 같다고요? 가족 같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그냥 당신의 하인이었을 뿐이에요. 태민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화살이 되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죽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태민이가 제 몸을 끌어올리며 말했어요. 제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조용한 곳에서 영원히 쉬시면 돼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저를 어디로 데려갈 생각인지를, 그리고 그 조용한 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차가운 물이 제 얼굴을 철썩 때렸어요. 의식이 돌아올 때 저는 거친 돌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에 박힌 조약돌들이 살을 찔렀고
코를 찌르는 비린내와 함께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몸은 여전히 마비 상태였고 눈을 뜨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태민이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사장님, 일어나세요. 간신히 눈을 떴어요. 제 주위는 작은 무인도였어요. 크기로 보아서는 축구장 절반 정도 될까 말까 했습니다.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나무라곤 시든 갈대 몇 포기가 전부였어요. 여기가 어디야? 한강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평소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죠. 왜 나를 여기에? 사장님은 여기서 편히 쉬세요. 이 돈은 저 혼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태민이는 할아버지의 상자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보물을 찾은 해적 같았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저도 제 길을 가겠어요. 태민이는 더 이상 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져온 작은 보트에 올라타더니 시동을 걸었습니다. 푸르르륵 하는 엔진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어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면서 제 마지막 희망도 함께 사라져 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보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민아, 태민아. 하지만 태민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보트는 점점 멀어져 갔고 곧 강 건너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엔진 소리마저 완전히 사라지자 섬에는 바람 소리와 물결 소리만 남았어요. 깜깜한 밤이 찾아왔어요. 차가운 바위에 몸이 눌러붙어 있었고 강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온몸을 얼려버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휘익 하는 소리가 유령의 울음같이 들렸어요. 이빨이 달달달 떨려서 턱이 아플 정도였어요. 입술이 파래지면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끔찍한 건 절망이었어요. 태민아, 왜 이랬어? 목소리가 바람에 날려가고 돌아오는 건 차가운 메아리뿐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가 저를 이 죽음의 섬에 버리고 갔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더 큰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구멍이 칼날로 긁은 듯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마시지 못해서 침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말라 있었어요. 혀는 갈라진 가죽처럼 거칠어졌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터져 있었습니다. 목젖이 바싹 말라서 숨 쉴 때마다 캑캑 소리가 났어요. 배에서는 괴물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가 끊임없이 났어요. 꼬르륵 하는 소리가 마치 지하에서 올라오는 신음 같았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위가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것 같았어요. 생존 본능이 깨어났어요. 물가에서 조개를 발견했을 때는 천사를 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톱으로 껍질을 벌리려다가 손가락이 다 까져서 피가 났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으니까요. 손가락 끝이 찢어져서 찌릿찌릿 아픈 고통을 참으며 10분 넘게 씨름한 끝에 드디어 조개를 벌렸어요. 안에서 미끌거리는 조개살이 나왔어요. 비린내가 코를 찔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으액!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미끌거리는 질감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온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위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라왔지만 토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마저 토하면 정말 굶어 죽을 테니까요. 탈수와 굶주림으로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민이가 보트를 타고 저를 구하러 오는 환상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왔어요. 희미한 보트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뛰어가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까이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바람만이 제 얼굴을 때렸을 뿐이에요. 안 돼. 안 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태민이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 아이에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걸. 일주일이 지나자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바로 주저앉았어요. 시야가 흐릿해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손목을 만져보니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죽는구나. 그때 기적처럼 떠내려온 낚시 도구를 발견했어요. 아마 누군가가 강에서 낚시하다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어요. 제발, 제발. 떨리는 손으로 낚시를 던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어요. 세 번째, 드디어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렸을 때. 살았다? 살았어?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날 것을 씹어 삼켰습니다. 비린내와 피비린내가 입안에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렇게 10일을 버텼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지만 한 가지 신념만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반드시 살아서 나가겠다. 그리고 그놈에게. 태민이에 대한 분노가 저를 살려준 거예요. 만약 그 분노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단순한 복수욕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4일째 오후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어요. 멀리서 경찰 보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르르륵 하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손을 흔들었어요. 목이 쉬어서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다. 순찰을 나온 해양경찰관이 저를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구조된 순간부터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복수였습니다. 병원에서 2주간 회복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그건 너무 단순한 복수였습니다. 태민이가 몇 년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죠. 그것보다는 더 완벽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주고 싶었어요. 저는 태민이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추락시켜주기로 말이에요. 2개월 후 예상했던 대로 소식이 들렸어요. 태민이가 갑자기 큰 사업을 시작한다더라. 어디서 그런 돈이 났을까? 최근에 큰 투자를 받았다고 하던데. 태민이는 강남에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을 오픈했어요. 더 파인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할아버지의 5억으로 말이에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고급스러웠어요. 검은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 이탈리아 수입 가구들. 정말 돈을 아끼지 않고 꾸몄더군요. 3개월 후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태민이가 결혼한다더라. 누구하고? 강남의 어떤 변호사 딸이라던데. 집안도 좋고 본인도 대학 교수래. 김지수라는 그 여자는 정말 태민이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현재 대학 교수, 아버지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5억이면 그런 여자도 만날 수 있구나. 태민이는 제 돈으로 완전히 다른 계층의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명품을 걸치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고 결혼식 날짜는 6월 15일, 장소는 잠실의 최고급 웨딩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제게는 더 완벽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저는 태민이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주변을 천천히, 조용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익명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더 파인이 갑자기 거액의 투자금 없이 오픈했다는 제보였죠. 투자자도 불분명하고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어요. 2주 후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김태민 대표님, 개업 자금 3억 원의 출처를 명확히 해주세요.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자는 누구고
계약서는 어디 있나요? 그게 개인 투자자라서. 태민이는 변명하기 바빴지만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었어요. 당연하죠. 훔친 돈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두 번째 공격은 더 치밀했습니다. 저는 태민이가 8년간 제 식당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이용했어요. 음식업계는 생각보다 좁거든요. 소문이 빨리 퍼집니다. 태민이 그 친구 예전에 바다양에서 일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3억으로 가게를 열었을까? 아, 맞다. 이상하네. 그때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는데. 혹시 사장님한테 뭔가 했나?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세 번째 공격은 태민이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태민이의 모든 과거를 조사하라고 했죠. 그 결과, 고객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탐정이 가져온 자료에는 태민이의 충격적인 과거가 담겨 있었어요. 태민이는 제 식당에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더군요. 동대문의 한 카페에서 일하다가 주인 몰래 돈을 빼돌렸다가 들켜서 쫓겨난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액수가 적어서 신고하지 않았던 거죠. 이 자료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직은 아니야. 때가 되면 써먹을 거야. 네 번째 공격이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저는 태민이의 약혼녀 김지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직접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말이에요. 김지수의 아버지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죠. 사회적 평판에 매우 민감합니다. 저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익명의 편지를 보냈어요. 김 변호사님께 딸분의 약혼자 김태민 씨에 대해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절도 전력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레스토랑의 자금 출처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딸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올립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어요. 단지 의심의 씨앗만 심어놓은 거죠. 며칠 후 그 효과가 나타났어요. 김지수의 아버지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태민이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의심스러운 점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다렸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복수는 결혼식 당일에 펼쳐질 예정이었어요. 6월 15일 토요일, 태민이의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먼저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검은 정장에 흰 셔츠, 검은 넥타이. 마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오늘은 태민이의 사회적 장례식이 될 예정이었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14일간의 무인도 생활로 야위었던 얼굴이 이제는 다시 살이 올랐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워졌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나서 가방에 준비해둔 자료들을 넣었어요. 첫째, 태민이의 과거 절도 기록. 둘째, 할아버지 유산의 증명서류. 셋째, 무인도에서 찍은 사진들. 넷째, 병원 진단서. 모든 게 완벽했어요. 빈틈없는 증거들이었죠. 오후 1시, 저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호텔의 웅장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30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정문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어요. 정말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크리스탈 볼룸이 어디죠?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온 거죠. 3층에 도착하자 화려한 안내판이 보였어요. 김태민, 김지수 결혼식. 크리스탈 볼룸 오후 2시.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지난 3개월간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빨리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복도 구석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고급스럽게 차려입었고, 특히 신부 쪽 하객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지수야, 아버지가 김 변호사시죠? 네, 그리고 지수 씨는 대학 교수고요. 신랑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레스토랑 사업하신다던데요. 젊은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하객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쓴웃음이 나왔어요. 저 사람들이 곧 얼마나 충격받을지 모르니까요. 오후 1시 50분, 저는 마침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광경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조각을 반짝거렸고, 홀 전체가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가득했어요. 달콤한 꽃향기가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300여 개의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빨간 카펫이 단상까지 쭉 이어져 있었어요. 단상 위에는 거대한 꽃장식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 하얀 제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3억을 들여 꾸몄다는 소문대로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완벽함을 산산조각 내려온 파괴자였습니다. 저는 맨 뒤쪽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하지만 단상이 잘 보이는 위치였어요. 오후 2시 정각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태민, 김지수 양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례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300여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신랑 김태민 씨의 입장입니다.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흘러나왔어요. 뒤쪽 문이 열리면서 태민이가 나타났습니다. 3천만 원은 좋기 할 맞춤 턱시도를 입고 진주빛 넥타이를 매고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어요. 정말 왕자 같았습니다. 태민이가 빨간 카펫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감탄했습니다. 우와, 정말 잘생겼네. 완전 왕자 같아. 태민이는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라갔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구나, 태민아.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야. 이어서 신부 김지수 씨의 입장입니다. 음악이 바뀌면서 더욱 우아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뒤쪽 문이 다시 열리고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김지수는 정말 여신 같았어요. 수억 원은 좋기 할 드레스가 바닥에 끌리면서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베일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완벽한 커플이네. 하객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비디오 카메라가 신부의 모든 움직임을 담아냈습니다. 신부가 단상에 올라서자 태민이와 마주보며 서게 되었어요. 정말 그림 같은 한 쌍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을 맹세하겠습니다. 주례자가 말했어요. 태민이가 마이크를 받아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나는 평생 너만을 사랑하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한. 바로 그때 예식장 뒤쪽 문이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웅장했던 음악이 갑자기 멈추고 300명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잠깐! 제 목소리가 크리스털 샹들리에까지 울려 퍼졌어요.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가 떨릴 정도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태민이의 반응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제 모습을 본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온몸이 뒤로 비틀거리더니 한 발짝, 두 발짝 물러섰어요. 마치 벼락에 맞은 사람 같았습니다. 사장.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신부가 들고 있던 부케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하얀 장미꽃들이 우수수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어요. 저 사람이 누구야? 갑자기 뭐지? 신랑 완전히 놀란 것 봐. 아는 사람인가 봐.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치면서 죽음의 발걸음처럼 들렸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걸어가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3개월간의 고통과 분노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무인도에서의 14일간의 지옥, 태민이의 배신, 그리고 완벽한 복수 계획. 태민이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마네킹처럼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신부 지수도 뭔가 이상함을 직감했나 봅니다. 태민이의 팔을 흔들면서 물었어요. 태민아, 저분이 누구야? 왜 그렇게 놀라는 거야? 하지만 태민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서 침을 꿀꺽 넘기는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단상에 올라선 저는 주례자에게서 마이크를 가져왔어요. 주례자도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주례자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이크를 입에 대고 있었어요. B-하는 피드백 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리면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늘이 떨어져도 들릴 정도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300명의 귓가에 명확하게 전달되었어요. 저는 김태민 씨가 8년 동안 일했던 식당의 사장 이찬혁이라고 합니다. 하객들이 더욱 웅성거렸어요. 특히 신부 쪽 하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태민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아이는 이미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아름다운 결혼식이 또 한 번 긴 침묵.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제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모두 피로 만들어진 거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식장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말이 안 돼. 피로 만들어졌다고. 300명의 하객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웅성거림이 태풍처럼 예식장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김태민 씨가 3개월 전 저와 함께 우연히 발견한 할아버지. 유산 5억 원을 저를 죽음의 무인도에 버려두고 혼자 가져간 돈으로 치르는 결혼식입니다. 이제 예식장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무인도에 버려뒀다고. 5억을 훔쳤다고. 진짜야? 하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미 누군가는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쿵 하고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천만 원짜리 턱시도가 바닥에 끌렸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중얼거리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신부 지수는 웨딩드레스를 한 손에 쥐고 태민이에게 달려갔어요.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완벽했던 메이크업이 눈물과 함께 줄줄 흘러내리면서 얼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바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을 꺼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보세요. 할아버지의 편지와 유산 증명서를 하객들에게 보여주자 앞자리 사람들이 목을 빼고 보려고 했어요. 이것은 제 할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3개월 전 김태민 씨와 함께 발견했던 바로 그 돈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무인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들어 올렸어요. 김태민 씨는 저를 이 무인도에 14일간 버려두고 갔습니다. 저는 조개 껍질과 물풀로 연명하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어요. 이제 예식장은 완전한 지옥이 되었어요. 하객들이 일어나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신부 아버지인 유명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사위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법정에서 단련된 그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나 봅니다. 신부 쪽 친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과 결혼 못 시킨다. 당장 결혼식을 중단하자. 경찰에 신고해야 해. 신부 어머니는 아예 기절할 것처럼 비틀거렸어요. 어머나, 이런 일이.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꺼냈어요. 김태민 씨의 과거 절도 기록입니다. 8년 전에도 동대문의 한 카페에서 비슷한 일을 벌인 적이 있어요. 이제 태민이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때 태민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신부 지수가 웨딩 부케를 태민이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하얀 장미꽃이 태민이 얼굴에 부딪히면서 꽃잎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사귀면서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수의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하객들도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신부 쪽 하객들이 먼저 나가고 태민이 쪽 하객들도 창피해서 급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웨딩 플래너들과 호텔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카메라맨도 당황해서 촬영을 중단했고 음향팀도 음악을 꺼버렸어요. 고요해진 예식장에 태민이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다 끝났어. 내 인생이 다 끝났어. 저는 마지막으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태민아, 5억이 그렇게 소중했니? 8년간의 정보다도? 사람의 목숨보다도? 태민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파탄 난 후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밤부터 모든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 폭로. 5억 절도범에 가면 벗겨져. SNS 라이브로 중계된 생지옥.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태민이 사진이 떴어요. 결혼식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죠. 댓글도 폭발했어요. 완전 사이코패스네. 8년간 연기했다고? 무인도에 버리다니 살인미수 아냐? 저런 놈이 결혼을 해? 하루 만에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어요. 3일 후 신부 아버지인 변호사가 경찰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김태민을 절도죄와 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태민이는 처음에는 투자를 받았다고 거짓말했지만 투자자도 없고 계약서도 없었죠. 게다가 제가 준비해둔 완벽한 증거들 때문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일주일 후 태민이는 구속되었어요. 피의자 김태민을 절도 및 유기 혐의로 구속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더 파인도 문을 닫아야 했어요.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았거든요. 누가 절도범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겠어요? 직원들도 모두 그만뒀고 임대료도 못 내서 결국 폐업했습니다. 투자한 돈 3억은 모두 날아갔어요. 한 달 후 재판에서 태민이는 유기죄와 절도죄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8년간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억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후 피해자를 무인도에 유기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태민이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의 5억 원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혼자 쓰지는 않았어요. 2억은 제 노후 자금으로 두고 나머지 3억은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태민이는 감옥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전과자가 된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취업도 안 되고
결혼은 당연히 틀렸죠. 김지수는 결혼식 당일에 바로 헤어졌거든요. 태민이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이죠. 어느 날 저녁 그 아이가 제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뺨이 쑥 들어가고 어깨가 움츠러진 모습이었습니다. 5년 전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사장님, 털썩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바닥에 박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충혈된 눈에서 콧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감옥에서 5년 동안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사장님이 무인도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이 떠올라서 미치겠었어요. 한참 동안 우는 소리만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태민아, 제가 부르자 고개를 들었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지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태민이가 또다시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어. 사장님, 일어나라. 태민이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났어요. 배고프지? 밥 먹고 가라. 간단한 김치찌개를 끓여 상에 내놨어요. 태민이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려서 제대로 떠먹지도 못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더니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사장님, 이 맛이에요. 제가 그리워했던 이 맛. 그렇게 태민이는 다시 제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어요. 월급은 최저임금이었지만 태민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태민이는 근처 세탁소 딸과 결혼했어요.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자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동안 사장님한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은혜는 무슨? 네가 바르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태민이의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두 가족만 모여서 조용히 치렀습니다. 저는 주례를 서줬어요. 신랑 김태민 군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진정한 사람의 도리를 깨달은 청년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태민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저를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태민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지금은 태민이와 그의 아내, 그리고 3살배기 아들까지 함께하는 큰 가족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태민이의 아들 민준이가 제게 뛰어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 보물이 뭐예요? 민준아, 진짜 보물은 금이나 돈이 아니야. 바로 가족이란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복수는 태민이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복수는 그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보물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용서의 힘이 복수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5억 원의 보물은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큰 보물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가족이었어요.